노숙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새벽 공원 벤치 아래에서 떨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작고 말라붙은 몸이었지만 눈빛만은 어쩐지 사람을 붙잡는 힘이 있더군요. 그 아이가 나중에 달구가 될 존재였죠. 저는 살짝 손을 내밀어 보았는데 달구는 겁먹은 채 뒷걸음질 치면서도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묘한 신뢰라고 해야 할까요? 그때부터 이미 제가 품게 될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다리 아래에서 몸을 웅크려 잠을 자던 중이었습니다. 배낭을 뒤적거리는 인기척이 느껴져 눈을 떴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둘러 무언가를 잡아채려는 동작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제 짐을 훔치려는 줄 알았는데 그 손이 향하고 있던 건 제 배낭 옆에서 자고 있던 달구였습니다. 제가 벌떡 일어나자 그 그림자는 달구를 붙잡으려다 실패하고 곧바로 도망쳤습니다. 달구는 놀라 상자 속으로 웅크려 들어갔고 저는 그 작은 몸을 덮으며 진정시키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단순한 유기견을 건드린 게 아니구나. 뭔가 더 얽혀 있구나 하는 느낌이요. 달구에게 먹을 건 변변치 않았지만 남은 빵을 조금 떼어 주었습니다. 달구는 먹는 내내 주변을 살피며 경계를 풀지 않았어요. 그날 밤 또 다른 남자가 접근해 달구를 잡으려 했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그를 밀쳐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죠. 그놈 돈 된다. 잘 챙겨.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강아지를 지켜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 상인이 쌓아둔 폐지더미 사이에 달구를 숨겨두고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어젯밤 저를 따라오던 두 번째 남자가 골목 맞은편을 서성이는 게 보였거든요. 그 눈빛이 꼭 누군가를 찾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이건 단순히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는 상황이 아니라 뭔가 돈이 걸린 문제란 거요. 파출소에 갈까 고민했지만 솔직히 노숙자인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경찰이 바로 믿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미 몇 번 겪어온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달구의 목을 살살 만져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혹 같은 돌기 하나. 저는 그게 혹이 아니라 칩일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칩이 있다는 건 주인이 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주인이 있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아이를 찾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더해졌습니다.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은데도 저는 구걸에서 받은 몇 푼을 모아 달구에게 사료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료 봉지를 들고 나오자마자 또 다른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작은 개 본 적 있어요? 그 질문 자체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자리를 황급히 피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제 발소리보다 뒤에서 느껴지는 그 시선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결국 사람이 많은 거리에서는 달구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용직일을 하며 잠시 짐을 두었던 외딴 창고로 이동했죠. 그런데 그 창고 벽에 붙은 전단 하나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고가 견종 찼습니다. 전단 속 강아지는 털색, 체형, 눈빛까지 달구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전단의 번호 부분이 여러 번 찢겼다 붙여진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번호를 붙여 경쟁적으로 찾는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 저는 달구를 품에 안고 뒷문으로 살금살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창고 벽 너머로 들려온 두 남자의 대화가 제 온몸을 굳게 만들었어요. 칩만 확인되면 바로 팔 수 있어. 이미 추적기 돌렸어. 근처에 있을 거야.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또렷했습니다. 그들은 달구가 칩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머릿속에 딱 한 사람만 떠올랐어요. 몇 년 전 다친 길고양이를 데려갔던 동물병원 수의사지요. 그는 제가 어떤 처지인지 알면서도 동물을 데려오면 늘 묵묵히 치료해주던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달구를 안고 그 병원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병원은 이미 문이 닫힌 시간이었지만 안에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며 지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문틈으로 얼굴을 내민 지호는 저를 보자 경계를 했지만 달구를 보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들어와요. 이 아이 상태가 그냥 둘 수 없겠는데요. 지호는 달구를 진료대에 올리고 목과 배 쪽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러다 제 눈을 한번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혹이 아니라 칩일 확률이 높네요. 저는 창문 쪽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누가 따라와 있을까봐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특수 스캐너를 가져오며 설명했어요. 칩이 있으면 바로 번호가 떠요. 그 번호로 등록된 소유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스캐너의 불빛이 켜지는 순간 달구가 몸을 웅크리며 떨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다독이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지호에게 간단히 털어놓았습니다. 지호는 놀랐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칩부터 확인해 봅시다. 그래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캐너 화면이 깜빡이며 숫자가 떠오르려는 그 순간 제 심장은 처음 달구를 만난 날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스캐너 화면에 칩 번호가 떠오르자마자 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단단해지는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이미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지호는 곧장 컴퓨터로 칩 번호를 입력했고 화면이 로딩되는 짧은 몇 초 동안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등록된 소유주 이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소유주 박미란. 그 이름을 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호에게 말했어요. 미라는 제 딸입니다. 지호는 한 번, 그리고 두 번 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듯 눈을 몇 번이나 깜빡이며요. 저는 그 앞에서 설명 아닌 설명을 했습니다. 연락이 끊겼고 서로 멀어졌고 제가 길 위로 나온 뒤로는 어떻게 손 쓸 길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제 딸의 이름이 제 앞에서 떨고 있는 이 작은 강아지의 아래에서 튀어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그림자 두 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낮게 욕설하는 소리, 발소리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 저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지호도 눈치를 챘는지 재빨리 문을 잠그고 말했습니다. 뒷문으로 가요. 지금 바로. 달구를 다시 품에 안았는데 그 녀석도 상황을 아는 듯 제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문을 향해 뛰려는 순간 앞문에서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안에 있는 거 아는데 강아지 내놔. 저는 몸이 굳어버렸고 지호가 대신 소리쳤습니다. 지금 경찰 부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그 외침이 병원 안에 숨막히는 공기를 억지로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남자 둘은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이 골목 양쪽을 막고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보는데도 제 손은 떨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저에게 작은 숨을 고르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몸이 말을 듣질 않았어요.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더니 그 남자들이 고가 견종 불법 매매 조직의 일원임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새벽의 그림자들, 시장의 낯선 남자들, 전단지, 그리고 그들의 대화까지. 경찰은 집 정보를 토대로 소유주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 익숙한 이름이 적힌 연락처가 호출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제 딸 박미란이었습니다. 잠시 후 병원 문이 열리고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달구를 보는 순간 얼굴이 무너져 내리듯 변했습니다. 달구야. 그녀는 달구를 꼭 안았고 달구는 울먹이는 듯한 소리를 내며 얼굴을 부비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안도감과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달구가 어떻게 거리까지 나온 거냐?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며칠 전에 산책하다가 큰 소리 때문에 달구가 도망갔어요. 찾으려고 계속 돌아다녔는데 아빠까지 찾고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갑자기 꽉 조여왔습니다. 세상이 한순간에 복잡해졌죠. 그 후 경찰은 사건을 정리했고 지호는 저와 미란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병원 옆에 빈 진료실로 옮겨 앉았습니다. 작고 조용한 공간이었지만 오히려 그 고요함 덕분에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란아, 내가 왜 이런 생활을 하게 됐는지 말 못했던 이유가 있어. 저는 천천히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건강 악화, 연락기기마저 고장나면서 어떻게 하루하루 밀려났는지. 미라는 처음엔 말을 잇지 못했지만 곧 제가 놓쳤던 그녀의 이야기들도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연락을 할 수 없었던 상황들,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미묘한 거리감 속에서도 저를 계속 찾고 있었던 흔적들. 달구는 우리 사이에 앉아 꼬리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미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다시 같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결정할 순 없지만 나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한다. 그 말만으로도 우리는 예전과는 다른 조금은 새로워진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대화는 의외로 오래 쌓였던 오해들을 푸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사건은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불법 매매 조직은 구속됐고 경찰은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임시보호소에 머물며 지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현 상황을 정돈하고 몸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미라는 하루도 빠짐없이 저와 달구를 보러 왔습니다. 우리는 보호소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그동안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나갔습니다. 달구는 의외로 금방 안정을 찾았고 보호소에서 받은 건강검진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호는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필요하면 언제든 오세요. 혼자 버티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서로 더 큰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어두운 일이 벌어지고 있을 테지만 적어도 지금 제 앞에는 조금 다른 길이 열리고 있었어요. 저는 노숙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거처를 찾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미란도 저에게 정기적인 만남을 제안하며 함께 사는 방안까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죠.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달구라는 작은 존재가 제 삶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움직여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새벽 벤치 아래에서 떨고 있던 그 아이를 발견한 순간부터 제 인생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고요.